영하 8도 추위 속에서 2시간을 떨었어. 그 시간에 내 남편은 가족들이랑 고기 파티를 하고 있어.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37살, 제약회사 임상연구원이고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제 남편 박상주는 39살, 중소기업 대리로 연봉은 3천만 원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댁의 모든 지출은 제가 감당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나가는 용돈, 시아버님의 병원비, 시누이의 유학자금,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매달 드리는 생활비 200만 원까지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족 모임날 시어머니가 고의로 알려준 엉뚱한 주소 때문에 영하 10도의 서울 한복판에서 4시간을 떨며 서 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너도 오는 거 깜빡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사들인 금팔찌를 손목에 차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액세서리 하나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눈을 찔러왔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밝았습니다. 새벽 2시 47분. 또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맡에 놓아둔 삼성 휴대폰, 은행 앱 알림창에 조용히 한 줄의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급여 입금 438만 원. 438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눈시울이 시큰거릴 때까지요. 옆에서는 남편 박상준이 고르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불을 허리까지 걷어차 지난달 유니클로 세일 때 제가 사준 회색 잠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입속으로 웅얼거리더니 다시 가볍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는 가느다란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명 가장자리부터 벽 모서리까지 길게 뻗어있는 작년 여름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수리하자고 했지만 상준 씨는 나중에 하자고 미뤘고 시어머니는 그런 사소한 일에 돈 쓰는 거 아니라며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금이 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마루에 닿자 발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불을 켜지 않아 창밖 서울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더듬어 앉은 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체. 손가락이 익숙하게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근육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받는 사람 오영숙. 금액 200만 원. 제 시어머니입니다. 매달 드리는 생활비 200만 원. 받는 사람 서울대학교병원. 금액 100만 원. 시아버님의 혈압약과 만성질환 검진비입니다. 심장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셔서 매달 진료비와 약값만 합쳐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받는 사람 박수정. 금액 50만 원. 시누이입니다. 대학원에서 무슨 미술사인지 예술사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 월세가 비싸고 밥값도 비싸다며 50만 원이면 겨우 숨만 쉰다고 했습니다. 세 건이 이체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남은 잔액을 바라봤습니다. 88만 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매달 1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대략 8만 원. 이 겨울이라 가스비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그리고 이번 달 식비까지. 계산기 앱을 켜서 두드려 보았습니다. 잔액 10만 원 미만. 10만 원 제대로 된 삼겹살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상자에 갇힌 늙은 벌처럼요. 저 냉장고도 제가 샀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쓰던 게 고장나자
시어머니는 새 가전은 며느리가 해오는 게 법도라고 하셨습니다. 상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자 목구멍에서 신맛이 올라왔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을 삼켜 그 맛을 억지로 눌러내렸습니다. 오늘 점심때 시어머니는 저녁 6시에 가족 모임이 있으니 늦지 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소를 보내주셨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어느 거리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의 식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죠. 12월의 서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지하철역을 나왔을 때 칼바람이 얼굴을 베일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이어폰에서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적지가 우측 약 50m 전방에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리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오피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1층 상가들은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김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한가운데 서서 지도 앱 위에서 깜빡이는 빨간 점을 확인하고 다시 눈앞의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비디 감도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 검은 시멘트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1층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그 위에 비뚤어진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주소는 분명 이곳이었습니다. 이미 망해서 문을 닫은 식당.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다시 남편 상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소리 후 저는 폐업한 식당 앞에 서서 차가운 기계음이 반복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6시 정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6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을 리 없습니다. 상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는데 식당이 없어. 다들 어디야? 전송 완료. 읽지 않음. 다시 보냈습니다. 주소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답장 좀 줘. 전송 완료. 읽지 않음.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코끝은 빨개지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귀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를 끌어올려 얼굴반을 가리고 눈만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근처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머니가 주소를 헷갈렸을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식당이 근처 골목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온통 회사 건물과 빌라뿐 식당 간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을 걸었고 이 구역을 2바퀴나 돌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상준 씨에게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수정 씨에게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지나갈 뿐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켜지고 쇼핑몰 쇼윈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 산타클로스 조각상이 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바람 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날씨 앱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기계적으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한 블록만 더 가면 식당이 나올지도 모른다. 2블록만 더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실수로 주소를 잘못 보냈을 뿐이고 지금쯤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며 상준 씨가 지영이는 왜 이렇게 안 와? 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요. 그렇게 1시간을 걸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졌고 무릎 아래로는 얼음물을 채워 넣은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졌고 입을 열 때마다 찢어진 피부가 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할 상대도 없었지만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삼각김밥들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전봇대처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 기사 한 분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헬멧을 쓴 채였는데 제 옆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헬멧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난 눈매가 앳돼 보였습니다. 갓 20살이나 됐을까요? 누구 기다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입술이 다 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입을 열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잠시 보더니 보온 가방에서 종이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예요. 방금 산 건데 드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러다 큰일 나요. 컵을 받아들자 장갑 너머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듯 거칠었습니다. 별말씀을요. 그가 헬멧 속에서 씩 웃으며 덧니를 보였습니다. 누님, 얼른 편의점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밖은 너무 위험해요.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두 손에 쥐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서울이니까요. 모두가 바쁘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 도시니까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허둥지둥 꺼내보니 상준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다 먹어가는데 왜 안 와? 어디야?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다 먹어간다. 그들은 식사를 마쳐가고 있다. 영하 8도의 거리에서 제가 2시간을 헤매는 동안 그들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진짜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주소에서 남쪽으로 3km나 떨어진 곳, 최고급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상준 씨가 카드를 긁었을 때 제 휴대폰으로 날아온 결제 알림 문자를 보고서야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훈훈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얼었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손님이 빠진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빈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진 원형 테이블 상석에 시어머니 오영숙 여사가 앉아 있으시개로 일을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상준 씨가, 맞은편엔 시누이 수정 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한우 접시와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알아보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에서 이쑤시개를 뺐습니다. 지영아, 너 이제 오는 거니? 저는 테이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에 걸릴 듯 붉게 상기되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제 얼굴이 식당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정 씨는 저를 힐끔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종업원을 대하듯 무심했습니다. 상준 씨가 그제야 의자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지영아,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기다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포로 문지르는 것처럼 거칠고 쉰 소리였습니다. 나 밖에서 2시간 서 있었어. 전화를 10통 넘게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잖아.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 못 들었는데? 너 번호 잘못 누른 거 아니니?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눈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옅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법한 미소였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주소를 보냈다는 걸? 번호 제대로 눌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주소가 틀린 거였잖아요. 식당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이내 손을 휘휘 저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주소. 내가 깜빡하고 옛날 주소를 보냈나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서 오던데 넌 왜 미련하게 거기 서 있었니? 내비게이션 찍고 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문 닫은 식당이 나왔다고요. 그럼 식당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를 해봤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했죠? 아무도 안 받던데요. 참나, 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우리 밥 먹고 있었잖아. 시끄러워서 못 들었겠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그깟 일로 꼬치꼬치 따져야겠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하 8도의 서울 거리에서 2시간을 떨며 동상 걸릴 뻔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그깟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준 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제가 사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제가 짜준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광클에서 산 한정판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남자. 배불리 먹어 입가에 고기 기름이 번들거리는 남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상준 씨가 인상을 썼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그냥 길 좀 헤맨 거 가지고 왜 그래? 저는 고개를 떨구고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찬바람에 터진 살틈이 쓰라렸습니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따지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집에 가자. 상준 씨가 계산을 마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가 앞장서고 저는 1미터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여전히 매서웠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상준 씨는 운전대를 잡고 앞만 노려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음악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DJ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롭대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제가 손을 뻗어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차 안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물결 위로 비치는 네온 사인이 화려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장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이 쑤시던 시어머니, 엄마 편을 들던 남편, 고개도 안 들던 시누이. 지영아, 상준 씨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가 기억력이 오락가락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너도 그래. 전화 안 받으면 카톡이라도 남기지 그랬어? 위치 공유 기능 같은 거 몰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그의 옆얼굴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망쳐져서 짜증이 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에게는 오늘 저녁이 불쾌했을 겁니다. 눈치 없는 아내가 식당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상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나 밖에서 2시간 서 있었어. 알아. 영하 8도였어. 안다니까.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 그럼 택시를 타고 다른 데 가 있었어야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른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제가 말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야 했네.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엔진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가슴속에서 누군가 북을 치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준 씨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끄더니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버렸습니다.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뒤로 그의 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준 씨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씻고 나와 침대에 눕더니 먼저 잘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5분도 안 되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천장의 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거실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남편의 코골이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3년 전에 산 패브릭 소파는 쿠션이 꺼져 앉으면 푹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상준 씨가 자기 전에 물을 마시고 놔둔 빈 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컵을 싱크대에 갖다 놓는 법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은행 앱을 켰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빽빽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숫자들. 저는 스크롤을 계속 올렸습니다. 최근 내역부터 5년 전까지. 계산기를 켜서 그동안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돈을 모두 더해봤습니다.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 6, 7년은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양말 한 짝 사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 상준 씨에게는 50만 원, 신우이에게는 30만 원 세뱃돈을 주시면서 제게는 지영이는 이제 식구니까 거칠애 필요 없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상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기념일, 제 생일, 밸런타인데이. 그는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 생일날 참다 못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하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엄마 생신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 생일은 잊혔지만 저는 시어머니 생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그날이면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고 현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챙기며 미역국을 한 숟갈 뜨고는 간이 좀 안 맞네 하셨고 상준 씨에게 외식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지영이는 오지 마라. 집에서 설거지하고 정리 좀 해. 그래서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어머니가 남긴 미역국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빽빽한 숫자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뭘까요? 현금 인출기. 불평 없이 돈을 토해내고 유지 보수도 필요 없는 고장 나지 않는 ATM 기계?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야경은 고요했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은 수많은 감시자의 눈처럼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상준 씨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가방을 매더니 다녀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어제 잘 잤냐는 말도, 발은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지옥철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회사원들 틈에 끼어 인파에 떠밀려 갔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어깨를 치고 가방이 다리를 긁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컨베이어 벨트 위에 부품처럼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습관처럼 은행 앱을 켰습니다. 오늘은 25일.
월급날이자 이체일입니다. 익숙한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지체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받는 사람 오영숙. 금액 200만 원.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터널을 통과했고 차내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안 보낼 겁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조건반사처럼 이체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싫었습니다. 이게 반항일까요? 아니면 객기일까요? 확실한 건 어젯밤 그 폐업한 식당 앞에서 끊어진 무언가가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처리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사무실에는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어머니.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는 시어머니가 어머니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영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던데?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저 오늘 저녁 뭐 먹니? 묻는 듯한 평범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좀 빠듯해서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타자 치는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깔렸습니다. 빠듯해.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월급이 얼만데 빠듯하다는 소리가 나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성과급도 줄 것 같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요. 지영아,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아니에요.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 됐다.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랑 내 시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꼈니? 친딸처럼 생각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너부터 챙겼어. 어제 그 일 때문에 꽁에 있는 거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아직도 뒤끝을 부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딸처럼. 친딸에게 엉뚱한 주소를 줘서 영하십도에 세워둡니까? 친딸 생일은 까먹고 며느리 생일은 챙깁니까? 친딸한테 매달 200만 원씩 뜯어갑니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말들을 쓰레기통 비우듯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다음 달에 챙겨드릴게요.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영이 너 아주 똑똑해졌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꺼진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쓰다만 이메일의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요. 옆자리 은주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영 대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아. 벅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전화 좀 받느라. 은주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너 아주 똑똑해졌다 하는 어머니의 비아냥거림만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밖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비 섞인 눈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서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상준 씨는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가끔 왔었지만 이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운전하기 힘들다. 피곤하다. 지하철이 빠르다. 핑계는 많았으니까요. 그래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펴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뒤집힐 듯 흔들렸고 빗물이 어깨를 적셨습니다. 코트 소매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상준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바른 탁자에 올린 채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도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왔어. 응.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그의 말투는 오늘 비 오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짜증과 불만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젖은 구두를 벗고 코트를 걸어둔 뒤 거실로 갔습니다. 지영아, 너 뭐 하자는 거야?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냈어? 이번 달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가 인상을 썼습니다. 월급이 400이 넘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다 어디다 쓴 거야? 주택담보대출 150만 원.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200만 원, 아버님 병원비 100만 원, 아가씨 용돈 50만 원 합치면 500만 원이야. 내 월급은 438만 원이고. 상준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매달. 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매달 그렇게 많이 나갔어? 그래. 매달. 그의 표정이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말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 당신한테 말했어. 당신이 그랬잖아. 가족끼린데 어때? 다 우리 부모님인데 당연한 거지라고. 그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TV 속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아는데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깟 돈이 200만 원이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매달 2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야. 너. 그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나랑 돈 계산하자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시집 왔으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 무시해. 우리 집안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을 함께 산 이 남자. 제 돈으로 산 옷을 입고 제 돈으로 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자기 엄마한테 돈 안 보내냐고 큰 소리치는 남자. 한지영. 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좀 해봐. 상준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영하 10도에 밖에서 2시간 서 있었어. 기억나. 아, 그건 실수라니까.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내가 화나는 건 그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식구들한테 5년 동안 돈을 쏟아부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는 거야? 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그가 문을 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말을 왜 무시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엄마. 이번엔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영아, 엄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금 사돈어른한테 전화 왔는데 생활비 안 보냈다고? 무슨 일 있니? 싸웠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전화를 걸어 일러 바친 겁니다. 지영아, 왜 말이 없어?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나 힘들어. 힘들어. 엄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니? 아니면 엄마,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 때 일부러 엉뚱한 주소 알려줘서 나 영하 10도에 2시간 동안 길바닥에 서 있었어. 그러고는 깜빡했다고 하더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 어른이잖아. 내가 좀 참아라. 여자가 시집가면 다 참고 사는 거지. 별 수 있니?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아라. 여자는 다 참고 산다. 엄마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참아서 병나면 누가 책임져 주냐고. 내가 흘린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끈을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저는 천장의 금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갈라진 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다음 날 저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출근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 남편,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뒤엉켜 웅웅거렸습니다. 은주 씨가 커피를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대리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진짜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막 25, 입사 1년 차 신입입니다. 눈빛이 맑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눈빛이 과거의 저를 닮아서였을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은주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탕비실 밖으로 새어나갈 만큼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주소를 줬다고요? 그러고는 남편분이 어머니 편을 들었고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은주 씨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무서울 정도로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거 가정폭력의 전조예요.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고요.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아시잖아요. 가정폭력,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에이, 그 정도까지는? 제 말 들으세요. 은주 씨가 핸드백에서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제 사촌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언니가 맡은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사소한 무시에서 시작됐대요. 처음엔 냉소적인 태도, 그 다음엔 경제적 착취,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유라 법률사무소라는 로고와 함께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 사진이었습니다. 언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첫 상담은 무료래요. 저는 화면 속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망설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언니,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은주 씨가 답답하다는 듯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참고 사는 여자들의 끝이 어떤지 아세요? 참으면 지나가겠지, 참으면 복이 오겠지 하다가 평생을 참아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참아서 뛰쳐나오려고 할 땐 이미 늦은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돈도 없고, 경력도 끊기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언니 명의로 된 집도 있잖아요. 은주 씨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게 언니의 무기예요. 아직 힘이 있을 때 권리를 찾으세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적어도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 법적으로 확인은 해봐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 사진을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최유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상준 씨는 회사 단합대회라며 아침 일찍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잿빛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최유라 법률사무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건을 말하자 잠시 기다려 달라더니 곧 최 변호사 본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한지영 씨 되십니까? 은주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황부터 파악해보죠. 그 후로 1시간 동안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할 때의 예단 문제, 매달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 시어머니의 교묘한 괴롭힘, 그리고 상준 씨의 방관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중간중간 짧은 질문만 던지며 묵묵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한지영 씨,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시댁에 보내신 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 기간 중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고 차용증 같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현재 한지영 씨 명의로 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기초 자금에 본인이 갚은 대출금으로 형성된 자산이니까요.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온전히 한지영 씨 것입니다. 아파트는 제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주셨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갚았어요.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명의의 자동차, 이것도 결혼 후 한지영 씨의 저축으로 구매하신 거라고요? 네. 비록 명의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어도 기여도를 입증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이혼하게 되면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혼을 선택하신다 해도 경제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지키고 남편 차는 팔아서 나누거나 시세의 절반을 받아내면 됩니다. 시댁에 들어간 돈은 아깝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수업료 냈다고 치셔야 합니다. 소파에 앉은 채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찼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하죠? 첫 번째, 은행 거래 내역을 싹 뽑으세요. 특히 시댁으로 이체된 내역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시고요. 두 번째,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각종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남편분에게 귀책 사유, 예를 들어 외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외도. 그 단어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몇 달간 상준 씨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이라며 3시간씩 늦게 들어오던 일,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던 일, 언젠가부터 잠금 패턴을 바꾸고 욕실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던 모습들. 따로따로 볼 땐 그저 예민함 탓이라 넘겼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지영 씨,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많은 여성분이 참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변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탁자 위를 비쳤습니다. 거기엔 상준 씨가 마시고 씻지도 않은 채 두고 간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붙은 갈색 얼룩이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컵을 싱크대로 가져가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휴대폰을 열어 상준 씨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기에 명세서는 제 메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결제일만 챙겼을 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어 최근 3개월치 명세서를 띄웠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훑어내려 갔습니다. 주유소, 편의점, 회사 근처 구내식당, 서울역 밥집, 지극히 평범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낯선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대 카페 룬, 결제 금액 32,000원. 일시, 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홍대. 지난주 금요일. 그날 상준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같은 카페 이름이 4번이나 더 등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은 항상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금액은 늘 3만 원대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카페에 누가 있는지, 상준 씨가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거래처 미팅일 수도 있고 동료와 커피 한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상준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를 배웅하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코트에 모자를 눌러 쓴 뒤 마스크까지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준 씨 회사는 강남에 있습니다. 미리 알아둔 바에 따르면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5시 퇴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건너편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라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5시 10분, 상준 씨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사준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른 그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10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를 뒤따랐습니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은 콩나물시루 같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그의 뒤통수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5정거장을 지나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곳곳에 버스킹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준 씨는 익숙한 듯 골목길로 접어들더니 카페 루나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전봇대 뒤에 서서 통유리 너머를 지켜봤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카페였습니다. 상준 씨가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0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화장이 짙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준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하얀 치아를 드러냈습니다. 상준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무언가 말하자 상준 씨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순간 여자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상준 씨의 손등을 덮고는 친근하게 토닥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서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불렀을까요? 입모양은 보이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분명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오빠. 5년 전 저도 상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준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날씨 좋다. 오빠,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그때 저는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정도 머물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준 씨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더니 홍대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들어와 제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쿵 이상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가 현관에 들어서며 스위치를 눌렀고 거실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영아,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그가 흠칫 놀랐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귀신인 줄 알았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며 구두를 벗고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바빴어. 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야근. 그 단어를 듣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저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홍대 그 카페에 있던 여자는 누구야?
그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넥타이에 손을 댄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카페 루나,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는 거기? 베이지색 니트 입은 그 여자, 누구냐고.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황해서 경악으로, 그리고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나 미행했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한지영, 너 미쳤어. 나를 뒷조사해? 미행한 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하러 갔을 뿐이야. 확인은 무슨,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흔들리는 동공, 실룩거리는 입가. 분노로 위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들켰다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싸우자고 묻는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 여자 누구야? 직장 동료야. 그가 꽥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획팀 직원인데 내가 사수라서 일 가르쳐주는 거라고. 일 때문에 커피 한잔 한 게 뭐 그리 죽을 죄야? 직장 동료가 사수 손등을 쓰다듬어 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사수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는 입을 벙긋거리다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준 씨,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이제야 당신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야. 그가 저를 노려보더니 비릿한 냉소를 흘렸습니다. 실체.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맨날 집구석에 앉아서 의심이나 하고 카드 명세서나 뒤지고 피해망상에 쩔어 사는 여자야. 피해망상. 그럼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죽상 쓰고 앉아서 세상 짐 혼자 다 진 척하고 우리 엄마가 실수로 주소 좀 잘못 보냈다고 몇 달을 우려먹고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독설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깊고 깊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상준 씨,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그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월급, 세금 떼고 사대 보험 떼고 통장에 얼마 찍히냐고.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0만 원,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신 월급 320만 원이야. 근데 이 집 대출금이 150만 원, 당신 어머니 생활비 200만 원, 아버님 병원비 100만 원, 당신 동생 용돈 50만 원을 다 합치면 500만 원이야. 당신 월급으론 절반도 감당 못해.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매달 부족한 돈 전부 내가 메꿨어. 매년 명절 떡값, 당신 어머니 생신 선물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갔어.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골프 치러 다니고 직장 동료랑 홍대 가서 히히덕거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얘야, 그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진짜 돌았냐? 저는 대꾸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카페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까지. 이게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보낸 돈이야.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5년 동안 2억 4천만 원 후 돌려달라고 하네. 하지만 적어도 이 집구석을 누가 먹여 살렸는지는 알아야지. 그는 봉투 속 내용물을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지영, 너 뭐 하자는 거야? 이혼하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온몸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메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완전히 돌았어. 아니, 안 미쳤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두려움.
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혼남이 되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매달 500만 원씩 꽂아주던 물주가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생각 잘 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난 좀 나가 있을 테니까.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아. 야, 한지영. 뒤에서 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너 어디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우연히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책장 맨 아래 칸, 오래된 잡지들 밑에 깔려있던 걸 보험증권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며칠 묵고 가셨을 때 두고 간 물건 같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하드커버 공책을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출처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이름 뒤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가장 빈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장부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 귀퉁이에 휘갈겨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지영이 걔는 호구라 돈은 잘 갖다 바치는데 애를 못 낳아 아쉽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호구. 애를 못 낳아 아쉽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2억 4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마련하느라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뒤에서는 저를 호구라고 불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 페이지를 찍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바로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공책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꽂아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상준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상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홍대 그 카페 갈 거야? 그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문을 닫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왜 또 그 얘기를 꺼내? 내가 설명했잖아. 그냥 회사 동료라고.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알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그냥 회사 동료 지름이 뭐야? 그가 멈칫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면 말하기 싫은 거야? 지영아, 너 태도가 왜 그래?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 취조하니? 취조가 아니라 묻는 거야? 당당한 직장 동료라며. 이름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그는 저를 쏘아보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고 싶어. 알려줄게. 김수하다. 왜 26살이고 너보다 5살 어려? 예쁘고 성격 밝고 너처럼 맨날 우중충하게 인상 쓰고 있지 않아서 좋아. 그래, 나 걔랑 있으면 숨통 트여서 좋다. 어쩔래? 내가 뭐 어쩔 건데?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제 입으로 불었습니다. 상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그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저는 대답 대신 안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가지고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한지영, 너 진짜야? 응, 진심이야. 꿈도 꾸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제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덜컥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깔고 애원조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화로 풀자. 응.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인정해. 하지만 우리 5년이나 살았잖아. 5년 동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서 2억 4천만 원을 뜯어갔어. 당신 엄마는 뒤에서 날 호구라고 불렀고 당신은 다른 여자랑 놀아놨어.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있니?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 가져가.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찍든 나중에 찍든 상관없어. 하지만 합의 안 해주면 상간녀 소송 걸 거야. 소장에 그 김수아라는 이름 또렷하게 박혀서 날아갈 거야. 회사에도 알려질 거고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거?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협박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통보야.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아, 그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데?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호텔에서 잘 거야. 머리 식히고 잘 생각해봐.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왕이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저는 증거 수집에만 몰두했습니다. 상준 씨의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져 김수아와 만난 날짜, 장소, 금액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집에 있는 공용 PC에서 상준 씨의 카카오톡 백업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 기능을 꺼두지 않은 게 그의 실수였습니다.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며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들, 하트 이모티콘들.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부도 사진으로 찍어 호구라는 메모와 함께 클라우드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지난 5년치 입출금 내역을 뽑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 한 줄 한 줄이 제가 이 집안에 바친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소송 가면 남편분은 빈털터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한지영 씨, 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보통 여기까지 오면 마음 약해져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영 씨는 다르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무시당하던 밤마다, 혼자 울던 순간마다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려. 호의를 권리로 알고 참으면 바보로 안다는 거려. 더 이상 바보로 살기 싫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른바 불시 검문이었습니다. 2, 3주에 한 번씩 아들 본다는 핑계로 와서 제가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 채소가 시들지 않았나 확인하고 식탁 위를 손가락으로 훑어 먼지를 체크하고 주방 후드에 기름때 낀 것 좀 봐라. 게을러서 원하며 혀를 차는 식입니다. 평소라면 죄송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어머니의 눈에 탁자 위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요. 어머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상준 씨랑 이혼할 거예요. 도장 찍어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합의서를 짝짝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담아? 내가 뭔데 우리 아들을 차? 저는 가방에서 2번째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세부만 들어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너, 손가락질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까지 샀어? 얘야, 한지영. 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5년 동안 소처럼 일했으면 됐지. 어디서 발을 빼려고 해?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처럼 일했다고요? 맞습니다. 돈 갖다 바치고, 선물 사다 바치고, 생신상 차려 바치고, 온 식구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호구라고 불렀죠. 어머니,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가 아니라 돈나무였죠. 근데 돈나무도 이제 말라 죽어서요. 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인연이 말대꾸를 해. 너 나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저는 어머니 없어도 잘 살아요. 근데 어머니는 제 돈 200만 원 없으면 생활이 좀 팍팍해지시겠네요? 이게. 어머니가 손을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피하며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하세요. 카메라 렌즈를 어머니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거 다 법정 증거로 쓸 거니까요.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노려보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공포.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니가 손을 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완전히 돌았어. 네, 미쳤나 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죠. 결국 상준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김수아의 신상과 불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거라는 경고가 먹혀들었습니다. 회사에 소문나고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회적 매장을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가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할 순 없는 거야?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나의 보호자이자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남자.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다리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뎠던 세월들. 그가 제게 준 건 무엇이었나요? 틀린 주소 하나, 영하의 추위, 5년의 무관심, 그리고 김수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상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지영 씨, 이제 자유입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15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살 하나는 끝내주게 잘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겨울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낡은 소파를 비췄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제가 피땀 흘려 갚은 대출금으로 지켜낸 집 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유일한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결혼식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상준 씨와 찍은 사진들을 모조리 종이 상자에 처박아 창고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혼자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풍경 사진들을 꺼내 걸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의 해돋이, 우도의 푸른 바다, 한라산의 설경. 사람 하나 없는 오롯이 저 혼자만 바라봤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시원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그릭 요거트. 전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웠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준 씨는 요거트를 싫어했고 시어머니는 과일 비싸다고 타박했고 시누이는 딸기가 시다고 투정했으니까요. 장을 볼 때마다 그들 입맛부터 챙기느라 제 건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 냉장고는 제 겁니다. 이 집도 제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온전히 제 것입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문짝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온 첫날 제가 써 붙인 메모였습니다. 한지영, 잘 먹고 잘 살자.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야근도 하고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기도 합니다. 가끔 은주 씨와 맛집 탐방을 가고 일상적인 수다를 떱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 제 삶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았지만 늘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하세요? 뭐를? 이혼한 거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단 1%도. 은주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네, 그럼 된 겁니다. 반년 후,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서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자리에서 이탈리아어 회화책을 펴놓고 라떼를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내년에 로마로 떠날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여행이었지만 결혼 생활 내내 미뤄왔던 꿈이었습니다. 상준 씨는 유럽은 비싸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돈 아깝게 어딜 가냐고 했고, 시누이는 갈 거면 자기 명품 백이나 사오라고 했었죠. 이제 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 오랜만이구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영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늙어 있었습니다. 볼살은 움푹 패고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입고 있는 회색 코트는 보풀이 일어날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지영아, 그녀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그녀를 보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억울하지도 그렇다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짧게 목례했습니다. 오 여사님.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오 여사님. 그 호칭이 뼈아팠나 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지만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지영. 상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다. 회사 구조조정 때 잘려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 저는 말없이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그 여자친구라는 애는 그녀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상준이 백수 되자마자 도망갔단다. 연락 두절이야. 라떼가 식었지만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수정이도 유학 자금 끊겨서 들어왔어. 취직 자리 알아보고는 있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죠? 그녀가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 내가 예전에 너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건 인정하마. 그래도 너랑 상준이 5년이나 산 부부 아니니? 한 번 맺은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가 가족인데. 오 여사님,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랑 박상준 씨는 남남입니다. 가족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5년 동안 2억 4천만 원 보냈습니다. 그 정도면 상준 씨랑 수정 씨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텐데요. 아, 이미 다 쓰셨나. 그녀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자 서울의 눈부신 햇살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